자, 우리가 쇼핑몰을 이제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는 용어들이 좀 있어요. 일단 쇼핑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B2B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기업과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를 B2B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해서 기업과 기업 간의 이제 전자상거래로 들어가는 몰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B2B 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B2C라고 하는 거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그 컨슈머라고 해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어떤 거래가 되는데요. 일반적인 쇼핑몰이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 모델이 바로 B2C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2C 모델은 자사몰이나 오픈마켓, 그리고 종합몰, 편집샵, 그리고 소셜 커머스, SNS 커머스 등이 여기 해당이 되는데요. 자사몰이 우리가 얘기하는 카페24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판매자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로 흔히 부르는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이제 자사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자사몰을 내가 만들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려움을 처음에 이제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아무래도 자사몰을 내가 딱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내 자사몰에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물건을 사주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이 적겠죠. 그쵸? 왜냐면 알려져 있지 않은 자사몰들은 잘 들어가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자사몰이 처음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일단 오픈마켓이라는 데에도 우리가 상품을 이제 올리게 됩니다. 오픈마켓은요, 옥션, G마켓, 11번가, 뭐 인터파크 이런 사이트들이 있었죠. 그런 게 이제 오픈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옥션이라는 어떤 기업이 플랫폼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왜 우리 장터 같은 거 보면은 장터가 있으면 거기 이제 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팔고 그걸 이제 고객들이 그 장터로 와서 사가잖아요. 그럼 그 상인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 모란장이다면 그 모란장이라는 그 장터를 기억해서 사람들이 오게 되고 거기 있는 상인의 물건 중에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게 되죠. 그런 형식으로 돼 있는 게 오픈마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입 절차가 굉장히 쉬워요. 누구나 쉽게 가입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옥션하고 G마켓에는 실제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개인 판매자로 물건을 올리실 수도 있으십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있을 때는 이제 개인 판매자로 물건을 이제 올려서 팔시게 되겠지만요. 자, 종합몰. 종합몰은 대형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자상거래도 하는 종합 쇼핑몰이에요. 왜 롯데백화점이나 롯데홈쇼핑 이런 데들이 일종의 종합몰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편집샵. 한 전문 쇼핑몰에 2개 이상의 전문 브랜드 제품을 모아서 판매하는 유통 형태를 편집샵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제가 백화점에 가보면 주로 이런 편집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하나의 편집샵은 그러니까 하나의 마켓에 하나의 그 상점에 판매하는 브랜드가 2개 이상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편집샵이라고 합니다. 소셜 커머스 요거 이제 쿠팡이나 티몬, 위메프 이런 것들이 이제 소셜 커머스인데요. 원래 쿠팡이나 티몬, 위메프에서는 어떤 것들을 했었냐면은 어떤 딜을 올려요. 그리고 그 딜이 성사가 될 때 동안 예를 들어 며칠부터 며칠까지만 판매를 하고 그게 이제 판매가 되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게 원래 이 소셜 커머스의 형식이었는데요. 요즘은 소셜 커머스가 거의 오픈마켓화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뭔 차이인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경계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쿠팡이나 티모, 위메프도요 하나의 오픈마켓 그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수수료 체계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NS 커머스라는 부분에서는 실제로는 이거는 이제 샵이 아니죠. 샵이 아니지만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이런 SNS 플랫폼 계정에다가 내 상품을 홍보를 하고 공유해서 유통하는 형태를 SNS 커머스라고 합니다. 우리 간혹 보셨을 건데요. SNS에 뭐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인플루언서가 이 제품 써보니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그 업체랑 컨택을 해서 싸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판매를 하는데 사고 싶으신 분들 알려주세요 해서 공고를 하시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형태가 바로 SNS 커머스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B2G. 이 B2G는요,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라고 해서 기업과 정부 간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정부에서도 물자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정부의 납품권을 따내는 형태의 거래가 B2G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B2E는요. 비즈니스 투 인플로이라고 해서 기업 내에서의 어떤 전자상거래를 말하는데요. 대기업에 보시면 복지몰이 있습니다. 삼성은 삼성대로의 복지몰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 롯데다라고 하면 롯데 이제 직원들만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살 수 있는 그런 복지몰들이 있어요. 그 폐쇄몰 이런 데들은 일단은 입점을 해서 있으시면은 거기 있는 직원들이 자기네 복지 포인트를 가지고 물건을 사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그 복지 포인트를 아끼진 않겠죠. 왜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복지 포인트로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좀 잘 팔릴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되게 좋은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복지몰과 폐쇄몰에 올리는 상품들은 검색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폐쇄가 되어 있는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 단가를 이제 기업에서 이제 맞춰가지고 올리게 되는 그런 형태가 B2E 형태의 전자상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C2C,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그러니까 컨서머 투 컨서머, 즉 소비자랑 소비자 간의 인터넷을 통해서 1대1로 거래하는 것들 많이 보셨죠? 예를 들어서 경매 벼룩시장이나 카페 이런 것들이 다 C2C 거래인데요. 제일 요즘 유명한 C2C 거래 당근마켓 아시죠? 예, 소비자가 판매자가 되기도 하고요. 판매자가 소비자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쓰지 않는 물건이 있을 때 당근마켓에 찍어서 올리면 그 제품을 사고 싶은 사람이 제가 살게요 해가지고 서로 거래를 하는 형태고요. 요즘은 당근마켓에 당근페이가 생겼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C2C 형태이기도 해요. 원래는 보통 일반 판매자들은 이런 C2C에서 판매를 하지 않게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도 판매를 합니다. 실제 어떻게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개인이 이제 물건을 뭐 떨이몰이나 뭐 이런 데서 사가지고 와요. 아니면 내가 이제 어떤 마켓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샘플로 쓰시던 어떤 상품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하시는 그런 유형도 본 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당근마켓에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 어떤 농산물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고구마를 뭐 한 박스 팝니다. 뭐 이래가지고 광고를 했을 때 그 광고로 이제 소비자들이 주문을 하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죠. 그런 게 이제 C2C에서 일어나는 거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고나라에도 꽤 많아요. 그런 형식의 거래들이.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런 거래를 할 때는 보통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한테 이제 상품이 있으면 내가 이제 상품을 유통을 하잖아요. 근데 구매자들이 단순 변심으로 오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상품들을 보면은 약간 박스가 훼손이 됐거나 아니면 약간 B급의 상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품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경우에 그런 걸 중고나라에 또는 당근마켓에 올려서 판매하시는 그런 판매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C2C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자, P2P는 피어투피어라고 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전자상거래를 P2P라고 해요. 뭐 C2C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니까 이 정도로 일단 보면 되겠지만 C2C는요. 중간에 매개체가 있는 거예요. 아까 당근마켓이라고 했죠. 또는 번개장터라고 하고 중고나라라는 어떤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P2P는 그게 아닌 거예요. 중앙에 서버가 없이 예를 들어 카톡으로 이 상품 살 사람 했는데 이 상품 괜찮은 것 같아 해가지고 단톡방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거래 같은 거 이런 거는 중간 매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C2C 거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B2B, B2C 요거는 뭐냐면 B2B와 B2C의 융합 상태를 바로 B2B2C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핑몰을 이제 차리실 분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내가 취업을 위해서 배우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들은 아셔야지 어디 가서 모른다라는 소리는 안 들을 거다라는 생각에 간단하게 용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자사몰과 오픈마켓의 차이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사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카페24, 메이크샵, 그리고 고도몰, 요렇게 세 군데가 제일 유명한 그 쇼핑몰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꼭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HTML부터 해서 자사몰을 구축하는 사례도 있어요. 물론 그 경우는 제일 힘이 많이 드는 경우고, 그 대신에 내 맘대로 마음대로 커스텀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장점이 되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자사몰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요.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냐면 서버도 이제 내 맘대로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중간 형태로 이제 카페24나 메이크샵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느 정도 틀은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맘대로 커스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틀이 있는, 도구가 있는 상태에서 커스텀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예 첫 번째 자사몰보다는 빨리 내가 구축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오픈마켓이나 이런 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을 하거나 고객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오픈마켓은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난 상품만 올리면 돼요. 예, 왜냐면 플랫폼이 이미 준비가 돼 있고 거기다 내가 제작이 돼 있는 상세 페이지나 대표 사진만 올리고 가격대만 설정하면 올라가는 게 오픈마켓이죠. 그러니까 제일 간편한 건 오픈마켓이 제일 간단하기는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물품 구매 비용은 똑같이 들겠죠. 뭐 약 한 100만 원에서부터 뭐 1000만 원 가량 든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일단 자사몰 같은 경우는 도메인 비용이 들어요. 자, 우리가 아마 오늘 가입 정도만 아마 할 것 같은데 카페24를 활용을 할 거거든요. 여기서 쇼핑몰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그 쇼핑몰의 도메인은 www.cafe24.com 뒤에 뭐가 붙는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어쨌든 도메인 형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카페24라는 게 너무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쇼핑몰 일단 아무거나 들어와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제가 아무데나 하나 들어가 볼게요. 근데 일반적인 이런 쇼핑몰들을 보면요. 이게 다 카페24에서 만든 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스타일 난다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어서 만약에 제가 스타일 난다를 들어가 본다라고 했을 때요. 이름이 스타일난다.com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카페24의 원래 도메인을 써도 되긴 하지만 카페24가 보이니까 브랜딩도 안 되고 오히려 좀 뭐랄까 싸구려 페이지 같은 그런 느낌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요 도메인을 내가 사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도메인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 도메인 비용은요. 도메인 업체마다 약간씩은 다른데요. 보통 1년에 22,000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픈마켓은 이렇게 자사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도메인 비용이 들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 솔루션 비용. 자, 일단 카페24나 고도몰에서 내가 상품을 팔았을 때 그의 수수료를 떼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카드 수수료는 어쩔 수 없겠지만요. 거기서 내가 마켓에서 물건을 팔았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제 자사몰이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가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오픈마켓은 판매 수수료가 나가요. 예를 들어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내가 의류를 판매를 한다. 그럼 해당 수수료가 대충 한 12% 정도 수수료가 나갑니다. 물론 그렇게 떼는 이유는 옥션에서는 자기네 옥션을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옥션에 유입이 돼서 물건을 사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판매 수수료를 떼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사몰보다 좀 많이 떼죠. 네, 그런 것이 이제 솔루션 비용에서의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카페24나 고도몰 그리고 메이크샵은 내가 원하는 대로 홈페이지 모양을 커스텀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스킨 디자인 비용이 대략적으로 무료 스킨도 있지만 10만원에서 한 100만원 사이로 가는 스킨 비용을 사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오픈마켓은 그런 자사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따로 드는 게 없어요. 사업자 등록 비용이라 했을 때 개인 사업자는 등록하는데 무료예요. 법인 사용자 같은 경우도 등기 비용은 유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통신 판매업자 자격
그럴 텐데 간이과세자는 면세로 들어가고요. 일반 과세자는 등록 면허세가 대략적으로 한 5만 원, 그러니까 4만 500원 정도? 이거 이제 구청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1년에 그 정도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피지사 세팅 비용이 들어갈 텐데요. 일단 피지사라는 게 결제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 자사몰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거기다 이제 결제 기능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 결제 기능을 넣는 게 보통 이제 피지사를 우리가 등록하는 거고, 보통은 1회에 한해서 대충 한 22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오픈마켓은 결제를 하면은 그 오픈마켓 안에, 예를 들어 뭐 옥션이나 G마켓 안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피지사를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 사이트 등록을 해야 내 자사몰이 뜨게 되겠죠? 일단 다음이나 네이버 그리고 구글에다가 등록을 하시게 될 텐데, SEO 세팅을 하거나 신청 등록하시는 절차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비용은 따로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이버 다음, 여기 하나 제가 빼먹었는데 구글에도 등록을 해두셔야 될 테고요. 오픈마켓은 따로 검색 등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사몰이 아니라 옥션에 그냥 들어온 사람들이 사는 형식이니까요. 자, 그리고 광고 비용. 일단은 우리가 쇼핑몰 운영 초반에 사람들이 우리 그 쇼핑몰에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하셔야 될 텐데요. 한동안은 이제 영업 수익에 대한 10% 정도의 광고 비용을 소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들어갔을 때는 매출 총이익의 10% 정도의 광고 비용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오픈마켓의 경우는 판매 수수료에 붙여서 이제 책정을 하고요. 담당 MD랑 프로모션을 통해서 광고 비용을 드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요. 스타일난다의 그 소위 대표예요. 이분이 로레알에다가 스타일난다를 팔았죠. 처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시작을 한 거는 오픈마켓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오픈마켓에서 시작을 하면서 스타일난다라는 그 브랜드를 이제 정립시키기 위해서 실제 이제 카페24라는 이제 자사몰로 들어가게 되고, 이 자사몰에서 브랜딩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실제 어마어마한 가격에 스타일난다를 로레알에 팔게 됐죠. 네, 대략적으로 한 해 매출이 이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매출은요, 물론 옷만 팔아서 생기는 매출은 아니고요. 이 스타일난다에서 옷을 팔면서 이 고객층이 이제 어느 정도 두터워졌잖아요, 신뢰층이. 그래서 실제 화장품 같은 게 좀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장품을 3컨셉 아이스라는 화장품을 만들어서 그 브랜드까지 론칭을 하면서 실제 이만큼의 매출액을 한 해에 벌어들이고 있다고 해요. 자, 보통 이게 이제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인데, 상품 매출이 이 정도 금액이 나왔다면 제품 매출은 훨씬 많죠. 상품은 뭐고 제품은 뭐냐면, 상품은 내가 사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 게 상품이고요. 제품은 내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걸 제품이라고 해요. 당연히 사가지고 오는 것보단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제품의 경우가 당연히 매출은 더 많이 남게 되겠죠. 뭐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타일난다를 따져보자면 사입 비율은 대략 한 17% 정도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제작을 해서 파는 매출은 83% 정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제품 매출이 더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스타일난다 제품의 매출이 높은 이유는 단지 옷을 제작해서 팔아서는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3컨셉 아이즈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갖추고 있으면서 이 화장품 매출까지 모두 포함했기 때문에 제품 매출이 높게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내가 만약에 상품을 판다라고 할 때도 대상층을 이제 파악해서 해당 대상층 쪽에 이제 판매할 물건들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였을 때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한다라든지 하면은 매출을 더 극대화해서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작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게요. 일단 브랜드를 만들고 보면은 제조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 이제 보면은 어떤 물건을 보면요, 판매사가 있고 제조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화장품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사실 저 소희 대표가 뭘 알았겠어요, 화장품에 대해서. 물론 그 이후에 검색은 하고 찾아보시긴 하셨겠죠.
일단은 화장품을 파는 제조회사에 가서 내 제품을 이 이름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컨셉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은 거기서 다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디자인을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거를 판매를 하는 그런 형식이고요. 대신 이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제품을 만들 때 한 개, 두 개를 만들어 주진 않거든요. 뭐 1000단위 막 이렇게 단위별로 이제 만들게 돼서 판매를 하게 되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쌓였을 때, 그때 이제 브랜딩이 되었을 때 제품을 판매하시려면 많이 매출을 남기게 되겠죠. 그거까지를 생각하시면 나중에는 이제 아마 쇼핑몰을 잘 더 운영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한번 넣어봤네요. 자, 스타일난다의 역사예요. 자, 2004년에 만들어진 쇼핑몰이에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옥션, G마켓 이런 데서 의류 판매를 시작했대요. 이 소희 대표가 원래 고등학생 때 내가 이제 판매할 옷들을 대학 들어가는 대신에 어떤 옷을 팔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실제 이렇게 의류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에 스타일한다 사이트를 개설을 해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오픈마켓에서 의류를 팔게 되면요, 브랜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옥션이라는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그 브랜드를 잘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예를 들어 이 고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하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제약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아무래도 의류에 대한 수수료도 좀 세잖아요. 12%라고 했으니까. 수수료만 드는 게 아니라 광고비도 들거든요. 거기 이제 상품을 올릴 때, 이제 올렸을 때 상품이 판매되어야 되는 수수료가 12%인 거지, 그 상품이 상단에 뜨게끔 하기 위해서는 거기 이제 또 광고비도 쏟아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매출로 남게 되는 이익이 적겠죠. 그래서 스타일난다라는 사이트를 개설을 하고요. 그 사이트에 오픈마켓에서 이제 판매를 하시고 그러니까 구매를 하시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보낼 때 우리 사이트가 있어요라는 종이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면은 몇 프로 할인을 한다라는 걸 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상품을 받아보신 분들이 다음에 상품을 사실 때 그 사이트에 할인 쿠폰이 있으니까 그 쿠폰에서 할인을 받아 사고자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사이트로 유입을 시켜요. 그러면은 그 제품에 이제 만족을 해서 사이트에 들어온 분들의 경우 추가 구매가 이루어지고 더욱더 이제 팬층이 두껍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매출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2007년도에 법인 스타일난다를 설립하게 돼요. 난다라고 해서 설립을 하고, 그리고 2008년도에 랭키닷컴이라든지 순위 사이트에 1위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소희 대표가 코스메틱 브랜드 3컨셉 아이즈를 출시하게 되고요. 실제 이제 미용 콘텐츠 개발도 했었어요. 그래서 콘택트 렌즈라든지 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층이 젊은 여성들이니까 젊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부분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이렇게 실제 플래그 스토어도 입점하고 패션쇼도 참여하게 되죠. 네, 아유 진짜 화려하죠? 이게 2004년도부터 일어난 일이고요. 벌써 소희 대표는 로레알에 팔고 지금 행복한 생활을 살고 계십니다. 네, 부러운 얘기긴 한데 또 혹시 모르죠. 이 중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나타날지도. 자, 어쨌든 나중에 이제 내가 쇼핑몰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어떤 고객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 것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서 그 부분에 맞게 이제 운영을 해 나가시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걸 가볍게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처음부터 내가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도매 시장을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주요 도매 시장은 의류, 액세서리, 뭐 생활용품에 따라 도매 시장들이 다 다르게 있어요. 의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동대문이나 남대문에서 많이 떼가지고 오셔서 판매를 합니다. 주로 동대문 같은 경우는 종합몰이죠. 그래서 개인 뭐 여성 의류다라고 하면 이제 동대문 우리 앞쪽에 보면은 뭐
그죠? 뭐 밀레오레라든지 뭐 두타가 있는데요. 그 옆에 건너편에 보시면은 도매 사이트, 도매몰들이 다 있어요. 누존이라든지 디자이너 클럽이라든지 이런 도매 사이트에서 우리가 물건 사이트에 도매 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떼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남대문은 유명한 게 아동복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아동복을 판매하겠다라고 한다면 남대문 쪽에 가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각각의 판매하는 품목별로 도매시장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나중에 이제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을 좀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자영업지원센터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보와 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 곳으로 각 도매시장을 체계적으로 소개해 놓은 도매시장 정보라는 곳이 있어요. 한번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이렇게 적어보면요. 소상공인 컨설팅 시스템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 이렇게 뜰 거예요. 여기 가보시면 사업 찾기, 사업 안내, 시장 정보 해서요. 농산물, 수산물 가격 정보도 여기 나오고요. 네, 그럼 사과 부서가 뭐 평균 가격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다 해놨죠. 서울시 물가 정보, 소상공인 입찰 정보, 그리고 도매시장 정보가 있죠. 제가 볼 거는 이 도매시장 정보니까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제가 얘기했던 그 시장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용산구의 선인상가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컴퓨터 전문 도소매 상가구나 이런 것들과 영업시간은 언제 하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위치는 어디 있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거든요. 이제 만약에 쇼핑몰을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도매국이나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부는 이제 사입을 하셔서 판매를 하시기도 하셔야 될 테니까 이런 사이트가 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서 그 운영하고 있을 시간대에 가서 그 시장의 분위기도 파악해 보시고 실제 이제 어느 정도 시장 분위기가 익숙해졌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문의도 한번 그쪽에 이제 물건 마음에 드시는 거 사입도 해보시고 아마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시게 될 거예요. 상가 조회 정보가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보시면 사업 안내 부분에 보시면 창업 컨설팅이나 현장 체험, 자영업 클리닉 같은 이런 서비스들도 많이 제공이 되고 있으시니까요. 혹시 나한테 관련된 제도가 있는지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폰트가 집에서 폰트를 설정해 봐도 집에 폰트가 여기 안 깔려 있다 보니까 다 깨져서 안 이뻐 보여서 뭐 그래도 글 보는 데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볼게요. 자, 도매처에서는 현금 거래가 원칙으로 통용돼요. 물론 법적으로는 신용카드를 받아야 되겠지만요. 대부분의 도매처에서는 신용카드 좋아하지 않아요. 해서 카드 수수료나 세금의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현금 거래를 원칙으로 통용하게 된다는 거 그걸 일단 봐두시고요.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달라 그러면은 아마 10% 정도의 가격을 더 내라고 할 거예요. 왜냐 부가세 10%를 제해서 받은 거니까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행은 사실 잘 안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상품을 판매할 때 감안해서 가격을 책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동대문 도매시장은요, 밤시장과 새벽시장이 있어요. 일단 제일 많이 접근을 하실 게 아마 옷가게 쪽이지 않을까 해서 아마 정리를 했었던 내용인데, 일단 밤시장 같은 경우는 약 20시부터 5시까지 밤시장이 돌아갑니다. 토요일은 휴무고요. 월요일과 화요일이 가장 피크로 사람들이 많이 올 때예요. 그리고 새벽시장 같은 경우는 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새벽시장이 진행이 되는데 밤시장보단 조금 더 저렴하다라는 점에서 일단 좋고요. 온라인 운영자들이 좀 많이 방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건의 품질은 밤시장보다는 조금 떨어지고요. 새벽 시장이 커지면서 사실 품질도 많이 좋아진 편이기 때문에 요즘은 새벽 시장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단 0시서부터 2시까지는 도매상들이 되게 바쁠 때이기 때문에 신경이 좀 예민하므로 그 무렵대를 피해서 한번 사입을 구경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분위기에 익숙해야 도매상들한테 말도 많이 거실 수가 있으실 테고, 주로 이제 말을 건다기보다는 물건을 이제 사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 0시부터 2시까지는 너무 바쁠 텐데, 바쁠 때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막 물어보고 하면 되게 신경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피해서 좀 한가한 시간대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부터 가서 무작정 물어보시기보다는 일단 처음에 가서는 그 분위기를 좀 살펴보세요. 그래서 어느 몰이 예를 들어 가게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가게들 중에서 어떤 가게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어떤 제품을 좀 많이 사가는지, 이런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때 이제 사입을 천천히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통 도매시장 은어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깔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색깔을 말합니다. 그래서 깔별로 주세요. 몇 깔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색깔이 몇 개가 있어요? 또는 색깔별로 다 주세요. 이런 얘기를 말하겠죠. 그리고 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탕이라는 거는 염색을 할 때 보면은 같은 빨간색을 염색을 하려고 해도 미묘하게 색깔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탕이라고 하는데, 사이즈마다 탕이 좀 다른데요 라고 했을 때 그 탕은 색깔이 조금씩 사이즈마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같은 것끼리 한꺼번에 염색을 하고 그 다음 다른 이제 제품을 또 염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물감을 푸는 게 아무래도 농도가 조금 다른 것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미묘하게 색깔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미 같은 경우는요, 한 옷의 사이즈별 묶음을 고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세 가지가 한 묶음인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프리 사이즈는 사이즈가 원 사이즈인 거예요. 그러니까 곰이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아요. 그러면 깔별로 한 곰이 주세요 라고 한다는 얘기는 색깔별로 모든 사이즈의 옷을 달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땡처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땡처리 뭐예요? 빨리 소진하려고 싸게 파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기서도 재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빨리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품이나 교환은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땡 처리하실 때 땡처리 제품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걸 좀 확인하셔야 되겠고, 땡 물건은요, 땡 처리하는 물건을 모아둔 상품을 땡 물건이라고 해요. 나오시는 분량을 뜻하고요. 이미라는 건 이미테이션, 가짜, 짝퉁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이마루는요, 면제품, 보통 이제 면티가 다이마루라고 하는데요. 일본어에서 많이 가져와지는 은어들을 써요. 그래서 이제 면제품을 파는 가게는 다이마루 하는 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가라, 가로로 스트라이프 무늬가 들어간 상품이 단가라 제품이라고 하고요. 후레아는 가장자리에 주름 장식이 잡힌 게 후레아 장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일 많이 쓰는 거 장기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장구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당일날 사입한 간이 영수증이다 하면 장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그냥 간이 영수증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용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매입 장기 같은 경우가 어떤 부분에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반품으로 인한 어떤 영수증 같은 경우 우리가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그 장기를 가져가서 다른 상품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장기라는 게 일종의 어느 정도는 이제 현금의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미송. 아직 안 들어왔다 이거예요. 아직도 도매시장에 그 상품이 들어오지 않아서 당장 구매가 되지 않는 물건, 이런 것들을 이제 미송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품값을 미리 지불을 하고 물건을 나중에 받게 되는 게 미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차는 전세버스를 말하고요. 파스는 그 상품을 만드는 기간. 시약에는 봉제가 되면은 이제 출고하기 전에 상품을 볼 때 실밥이 있거나 약간 그런 부분들을 제거를 해주잖아요. 그런 걸 시약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롱은 이제 다림질을 말하고요. 건품이라는 거는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는 거.
이거 오버로크라는 거는 원단과 원단이 풀리지 않게 박음질이 잘 돼 있나, 이게 이제 오버로크라고 하고요. 시제는 잔돈, 요 대봉이라는 건 큰 비닐봉지예요. 중간 봉지는 중봉이겠고 작은 봉지는 소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진, 징상 고객을 상진이라고 하고요. 아마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사입삼촌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삼촌이라는 게 여기서는 남자 직원을 부르는 호칭이고요. 사입삼촌이라는 건 나 대신에 이거를 물건을 사가지고 가져다 주는 삼촌을 사입삼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물건 사주세요라고 사입삼촌한테 부탁을 하면은 내가 직접 거기까지 가기 힘들잖아요. 그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그 상품을 사서 갖다 주는 게 사입삼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모는 여자 직원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자, 간단한 쇼핑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간단한 어떤 용어들도 좀 얘기를 드려보았는데 좀 새로운 용어들이 좀 많았죠? 네. 지금 일단 1시 42분이니까 조금 일찍 쉬었다가요. 43분 됐네요. 그럼 45분부터 쉰다고 보고 1시 55분에 두 번째 저희 슬라이드 내용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쇼핑몰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무작정 쇼핑몰을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설문조사, 시장조사부터 먼저 이루어집니다. 일단은 설문조사를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요즘 보면은 구글 폼이라든지 이런 폼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설문을 하기도 해요. 또는 이제 지인들,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제품 팔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떨까, 이런 추세들을 파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설문조사나 심층 인터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시장조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잡게 되는 게 3C라고 보시면 돼요. 이 3C라는 건 C가 3개 들어갔다 이건데, 소비자, 회사, 경쟁회사를 생각해라 라는 겁니다. 일단은 내가 소비자가 어느 대상층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상품을 팔겠어 라는 게 생각이 든다면은 우리 회사는 어떠한지, 뭐 자금은 어느 정도 모였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나갈 수 있고 이런 회사에 대한 파악도 하셔야 될 테고요. 이미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다른 데서도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경쟁회사는 어떠한 마케팅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잘 운영이 되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따져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랑 회사, 경쟁회사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석이 STP 분석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시장을 먼저 세분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20대 여자한테 옷을 판매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20대 여자분들 라이프 스타일이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약간 편하게 뭐 옷을 입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섹시하고 좀 예쁘게, 어떤 분들은 단정하게 입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그 고객 안에서도 세분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표적 시작을 잡고 포지셔닝을 하게 되는 게 STP예요. 그러면 이 STP까지 진행이 되고 나서 스왑 분석을 하는데요. 경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분석을 스왑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강점은 무엇이고, 그러면 약점은 무엇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기회사항은 어떤 게 되고 위협사항은 어떤 게 되는지 내 어떤 업체를 놓고 스왑 분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처음에 이제 신생 회사를 차리는 입장이지만 내가 만약에 옷감에 대한 어떤 지식이 좀 풍부하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 내가 인플루언서고 요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강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약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상대방에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컴퓨터가 조금 실력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약점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약점은 강점으로 보완을 할 수도 있고 약점을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회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조만간이면 이제 코로나가 풀릴 거예요. 아마 마스크도 벗고 사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다면 20대 직장인들 또는 20대 여성들은 데이트하러도 많이 돌아다닐 거고 활동이 많아질 거다. 그렇다면 그거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위협이라는 거는 또 만약에 어떤
악재가 좀 터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겠다. 기회적인 어떤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위협 사항들을 뽑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피가 진행이 되는데 어떤 상품을 내가 어떻게 가격을 매겨서 어떤 유통 방식으로 유통을 해오고 그리고 이 상품을 팔 때 어떠한 프로모션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바로 이 마케팅에 대한 전략의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나와 맞는 아이템을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요. 주로는 관련된 사회 경험이 있거나 자신이 평소 잘 알고 있던 아이템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꼭 그 아이템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아이템을 팔 수는 있는데요. 다만 그렇게 하려면 그 이후에 그 아이템에 대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단지 비슷한 일에 종사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아이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그 소희님 대표를 얘기를 드려본다면 그분이 예를 들어 옷가게 따님이시긴 했어요. 그래서 옷 장사하시는 그분의 따님이시긴 했는데 그 경우에 화장품에 대한 걸 모르고 렌즈에 대한 걸 모르잖아요.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판매가 가능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드시 유사한 직장이나 관련된 직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아이템에 대해서 공부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성공 확률은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상품을 올릴 때 상세 페이지라는 걸 만들게 되잖아요. 그 상세 페이지에 고객이 필요한 내용이 보여지게끔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을 설득하는 그런 창이 상세 페이지인데 내가 만약 이 제품에 대해 안다라고 한다면 이런 제품을 쓰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죠? 저희 제품은 그렇지 않아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되게 강점이 되는 제품입니다. 이런 거를 상세 페이지 안에서 설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상품이 더 팔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거까지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아이템을 판매하실 때 좀 더 아마 더 높은 단가로도 판매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자, 물건을 조달하거나 홍보할 때도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트렌드가 중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이 꼭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시장의 트렌드는 반드시 있고요. 트렌드가 존재하는 것도 맞지만 트렌드만 쫓는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르게 간다고 해서 꼭 실패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양하고 사람들의 니즈는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랬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이 상품이 잘 팔린다라고 해서 쫓아갔다가는 서로 간의 가격 비교랑 물어뜯김을 당해서 좀 더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트렌드만 쫓아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아이템을 얼마나 좋아하고 내가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의류 쇼핑몰을 하는데 의류를 모르고 싫어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상품에 대해서 정말로 사람들한테 사고 싶은 마음에 들게끔 설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힘들 거예요. 그쵸?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나에게 이제 맞는 아이템을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면서도 빨리 시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예비 창업자들은 본인과 맞는 아이템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제 한두 개씩 이제 물건을 팔리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내 아이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게 바로 일반적인 형태예요. 내가 상품을 판매를 하지만 내가 이 상품을 판매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생각 외로 안 팔리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상품을 판매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빨리 간단하게 상품을 팔아보시면서 이 상품이 좀 잘 안 팔리네 그럼 다른 상품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쇼핑몰 창업을 진행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더라. 이런 정도 얘기할게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보통 이렇게 했어요. 계획을 다 세우고 실행하고 그것을 이제 결과를 보고 나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또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간단하게 내가 상품을 판매할 거를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판매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 팔리면 제일 좋은 거고, 근데 한두 번 만에 이게 잘 팔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잘 안 팔렸지? 아, 예를 들어 SNS 툴을 잘못 골랐네, 또는 고객층을 잘못 선택했네. 그럼 그 부분을 바꿔서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고객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주는 게 현재 우리가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거 다 따지려고 해봐요. 시간 엄청 걸리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이 부분을 좀 더 간략화해서 요즘은 진행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템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자면요. 네이버에는 검색 광고라는 게 있어요. 이 검색 광고 툴로 아이템의 검색량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검색 광고 툴은요, 네이버 광고를 위한 관리자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검색 광고 관리자에 들어가면 키워드에 대한 검색량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을 했는지, 요 PC에선 얼마나 검색했고 모바일에선 얼마나 찾아보았는지,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PPT만 보면 좀 재미없잖아요. 직접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 인터넷을 좀 열어주세요. 네이버로 가시면 돼요. 네이버 검색창에다 네이버 광고라고 적어보세요. 그러면 네이버 광고라는 광고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은 검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지만요. 목요일이니까 상관없네요. 지금은 우리가 검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지만 나중에 이제 쇼핑몰을 내가 차리게 된다면 내 쇼핑몰을 광고를 하기 위해서 쓰게 되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입을 하실 건데요. 신규 가입을 눌러주시고, 가입하실 때는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네이버 아이디 있으시죠? 가입 바로 한번 거쳐주세요. 가입하실 때 개인으로 가입할 수 있고 사업자로 가입할 수 있는데,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실 때 가입하시는 거니까 지금은 개인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시고 로그인까지 거쳐주시면 제가 네이버 광고에 키워드 광고라는 부분을 소개해 드려 볼게요. 가입 들어가시면은 주의사항 나오고 확인. 약관에는 동의해 주시고요. 제 계정도 있는데 지금 왠지 로그인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다른 계정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 사업자 광고주, 개인 광고주 있잖아요. 개인 광고주를 누르고 다음을 누르는 거예요. 사업자 광고주는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계산서라든지 이런 걸로 증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증빙을 받을 수 있는 광고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 광고주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광고하시는 분이 이제 개인 광고주예요. 그냥 그렇게 차이점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밀번호 확인이랑 요거 내용 적고 회원가입만 하시면 돼요. 전화번호란은요, 010 번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휴대폰 번호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러고 회원가입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가입을 환영합니다 라고 뜨면서 이메일로 가입 인증 메일이 도착을 해요. 거기서 이제 가입 인증만 하시면은 가입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네이버로 가서 인증 메일 한번 인증해 볼게요. 맞죠? 여기 가입 안내 메일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지금 검색 광고 가입한 거 내용이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딱히 인증 메일이 지금 가입 인증 버튼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보내준 거에는 그죠? 자, 일단은 그러면 검색 광고 창으로 이제 빠져나와 볼게요. 그리고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디에는 제가 비즈머니를 채워놨었는데 지금 다른 아이디 한 개 더 만들었다 보니까 지금 비즈머니가 없어요. 자, 보통은 내가 이제 광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는 키워드 광고와 쇼핑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 광고랑 쇼핑 광고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네이버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쉬폰 스커트를 산다 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뜨는 애들 있죠. 이게 바로 파워링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네이버 쇼핑에 보면은 요 밑에 광고라고 뜨는 거 있죠. 이게 쇼핑 광고예요. 요 두 가지 이런 광고들 하는 거. 요런 게 지금 이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원래는 하는 건데 이 검색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즈머니를 충전하고 검색 광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과정 진행하시고 어느 정도 몰이 만들어지면은 그때 이제 이 부분 광고는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 들어온 이유는 검색을 해보기 위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화면까지 나오신 분은 키워드 도구라는 이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에이 정말 이렇게 검색 광고에 키워드 도구라는 란에는 이 키워드를 작성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키워드에 보시면 한 줄에 하나씩 입력하세요. 최대 5개까지 라고 적혀 있죠. 이 부분에다가 내가 검색해 볼 키워드들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깅스라든지 뭐 내가 이제 쳐보고자 하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뭐 캠핑용품이면 캠핑용품 이렇게 쳐봐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적어서 조회를 해보면은 그에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이 나오고요. 이 연관 키워드의 월별 검색 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광고, 키워드 광고를 뿌렸을 때 월 평균 클릭 수나 클릭률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그냥 여기다 캠핑용품하고 4인용 텐트 이렇게 두 개의 키워드만 적어 보았는데요. 여기 적는 키워드는 그냥 본인이 관심 갖는 키워드들을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검색수가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만약 여성물이라면 이런 걸 적겠네요. 레깅스라든지 뭐 어쨌든 조회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레깅스, 점프수트, 요가복, 여자 레깅스 해서 각각의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월간 검색수랑 월평균 클릭수, 월평균 클릭률을 따져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레깅스라고 쳐봤을 때 월간 검색수를 따져보니까요. PC로는 8,120건, 모바일로는 대략 59,700건, 즉 모바일에서 굉장히 더 많이 찾는 키워드인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월평균 클릭수라는 거는 이 레깅스라고 쳤을 때 아까 네이버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레깅스라고 만약 누군가가 쳤다라고 했을 때 이 파워링크들이 뜨잖아요.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눌렀을 때 그 클릭 수를 말해요. 그래서 그 월평균 클릭 수는 사람들이 검색한 것에서 파워링크를 눌러본 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레깅스 같은 경우는 월평균 클릭 수가 지금 120.1이 나왔고 모바일인 59,700건 중에서는 아마 1680건 정도를 아마 클릭을 했대네요. 월평균 클릭률을 따져보면은 PC가 1.65, 모바일이 3.04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이 클릭률이라는 건 월간 검색 수에서 클릭 수만큼을 우리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평균 클릭 수 나누기 월간 검색 수를 한 금액 그 클릭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월평균 클릭률은 대충 1% 이상이 된다면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클릭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키워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져보실 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일단 월간 검색 수가 많으면서도 월 평균 클릭률이 조금 높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제품들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눌러보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 경쟁 정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달간 우리가 이 키워드를 사람들이 이제 판매자들이 노출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 노력하는 거의 지표니까 우리가 파악할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월평균 노출수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렇게 광고가 만약에 나올 때 이 파워링크에 이제 광고라든지 이런 게 이제 몇 개나 노출되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크게 상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월간 검색수랑 월평균 클릭률 정도 보시는데 월평균 클릭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월간 검색수가 작으면 즉 모집단이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간 검색수도 어느 정도 나오면서 월평균 클릭률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키워드들을 뽑으시면 괜찮으실 거고 여기 연관 키워드 부분에 제가 여기 적었던 이 키워드를 눌러보시면요. 키워드에 대한 월간 검색수 추이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레깅스라고 적은 거는 보통 많이 찾으셨던 게 아마 10월달 무렵이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좀 그죠? 그리고 이제 3월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가 좀 따뜻해지니까 그쵸? 네, 이런 어떤 트렌드라든지 그리고 월간 검색수 사용자가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 제가 이 레깅스라고 적은 건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여성들은 모바일에서 검색을 많이 하고요. 남성들은 보통 이제 PC에서 검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내가 여성을 대상으로 만약에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상품을 팔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모바일에 많이 최적화된 환경을 갖춰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월간 검색수 사용자 통계를 보시면 레깅스라고 쳐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본 게 30대가 많이 찾아봤네요. 그 다음에 한 40대, 20대 이 무렵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이층들은 어느 정도의 나이 대상으로 해서 광고를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를 그 사람의 취향에 맞게 좀 꾸며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 광고를 쳐서 키워드를 먼저 뽑아 보시면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템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아까 얘기했듯이 월간 검색수와 월평균 클릭률을 확인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제가 적었던 건 래쉬가드인데요. 래쉬가드 같은 경우는 래쉬가드라고도 하지만 래쉬가드라고도 치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보니까 이 두 가지 다 검색을 많이 했네요. 그쵸? 네, 그러면 우리가 쓰실 때 요것도 둘 다 써도 되는데 일단 보면 래쉬가드가 월간 검색 수가 더 많아요. 그쵸? 그렇다면 요게 이제 월간 검색 수는 더 많고 월평균 클릭률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요거로 쓰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요런 거 이제 파악할 때 키워드 광고를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월평균 클릭률의 평균은요 1%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얘네들은 1%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둘 다 긍정적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이 클릭률이라는 건
100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이면 1%인 거예요. 즉, 이 모집단이 보면은 어떤 제품은 굉장히 적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레깅스 공정 어때요? 막 10건, 뭐 이런 거 우리가 칠 일은 없겠지만 10건, 50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여자 오브 레깅스 이거 같은 경우도 이 표시가 뭐냐면 10건 미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검색을 PC에선 거의 안 했고 모바일에서 조금 검색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여기 있는 이 백분율이 높더라도 실제로 검색이 별로 일어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활용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보실 때 클릭률을 파악하실 수가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기도 하면서 구매의사도 높다라고 한다면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네이버 트렌드라는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검색 광고는 나중에 이제 광고하는 거 할 때 또 들어올 거고요. 잠시 그러면 네이버에 다시 가셔서 네이버 트렌드 이렇게 적어 보실래요? 아니면 막바로 들어가실 때 쇼핑 인사이트를 쳐셔도 나오긴 해요. 자, 데이터 랩에 있는 네이버 트렌드라는 서비스인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검색어 트렌드에 여기 주제어를 작성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아까 레깅스 했으니까 저는 레깅스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제어를 적고 기간은 제가 1년으로 놓을 건데 기왕에 보기 좋도록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로 잡아볼게요. 저는 이 기간은 내가 필요한 기간을 잡으면 되는데 지금 1년의 추세를 한번 보려고 해요. 저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약에 나는 여자들 중에서만 보고 싶어. 그럼 여성으로 성별 체크하시면 되고요. 네이버 검색 데이터 조회를 해보면 레깅스가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입잖아요. 뭐 필라테스나 이런 것들 하면서 많이 입는데 그 중에서도 전성기? 간단히 말하면 성수기가 어느 때인지를 이렇게 조금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여름 때는 아무래도 더우니까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봄, 가을이 높아지는 걸 보이네요. 그쵸?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4월 5일이고 4월달 무렵 때는 성수기 무렵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판매를 하면 좋을지 이런 내용을 쳐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100이라는 거는 100명이라는 게 아니라 100%를 말해요. 그래서 제일 높았던 시점이 아마 4월 29일자가 아마 2021년도에서는 제일 아마 레깅스를 많이 찾았던 때인 것 같네요. 네, 그런 의미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쇼핑 인사이트로 가볼게요. 쇼핑 인사이트.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레깅스를 판매한다 라고 했을 때 실제 레깅스는 좀 경쟁이 심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레깅스를 판매한다 라고 한다면요. 먼저 검색창에 레깅스를 쳐볼 거예요. 그리고 쇼핑으로 가보시면은 이 레깅스가 어느 위치에 있냐면 패션 의류에 여성 의류 레깅스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패션 의류에 여성 의류 레깅스라는 이런 카테고리를 일단 받쳐 놓으시고 만약 1개월간을 체크할 거면 1개월, 3개월을 체크하면 3개월 이런 식으로 기간을 잡고요. 조회를 해보면 레깅스가 어느 정도 클릭이 일어났는지 숍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클릭들이 일어났는지가 보이고 그 옆에 보면 레깅스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랑 관련된 인기 검색어들이 보여요. 그러면은 레깅스 중에서도 어떠한 키워드들을 사람들이 많이 쳤었는지를 우리가 총 500개까지 뽑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뭐 나이키 레깅스라든지 아디다스 레깅스라든지 뭐 잭스미스 레깅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브랜드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그냥 일반 레깅스를 파는 경우는 쓰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뭐 부츠컷 레깅스나 아니면 치마 레깅스, 반바지 레깅스 이런 걸 좀 많이 찾았네? 이런 거를 우리가 뽑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하시는 분들은 모바일이 83%나 되네요. 그죠?
여성분들이 많이 찾고 있고 30대, 40대를 목표로 해가지고 내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정보들을 요 네이버에서 쇼핑 인사이트라는 부분에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더라.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한 군데 더 볼까요? 이번엔 아이템 스카우트라고 한번 적어 보실래요? 여기도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뭐 지금은 여성복만 딱 잡았지만은 만약 내가 캠핑이다 뭐다 있으면 그 상품을 한번 여기다 적어 보세요. 아까 저는 레깅스 했으니까 그냥 일광적으로 레깅스 할게요. 저는.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 상품이 쇼핑 키워드에서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6개월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이 레깅스라는 게 상품이 몇 개가 올려져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하고 있고 검색 비율이 모바일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아까 보셨던 그런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 경쟁 강도라든지 쇼핑 탭에서는 어느 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요런 게 보이고, 그 옆에 보면 연관 키워드가 쭉 보여요. 그래서 레깅스를 찾았을 때 우리가 그냥 레깅스라고 하면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약간은 우리가 분류를 나눠서 봐야 되잖아요. 그럼 빅사이즈 레깅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검색 수에 비해서 상품 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 좋은 건 아니고요. 검색 수가 많은데 상품 수가 좀 비교적으로 적은 거다라고 한다면 판매하기가 보다 수월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우리가 키워드를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상품 목록으로 가보면 이제 레깅스가 어떤 제품들이 먼저 이렇게 나와 있는지 보이고, 연관 키워드 아까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총 검색수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이제 보는 란이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가려져 있어서 지금 보시려면은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하셔야지 볼 수가 있어요. 검색 최적화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템을 발굴하거나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메뉴인데요. 카테고리를 만약 패션 의류에 2차 분류 여성 의류 이런 식으로 만약 정해서 넣게 되면은 뭐 티셔츠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면 그러면 관련된 어떤 티셔츠에 관련된 그 검색어들이 쫙 떠요. 이게 아까 보시면은 쇼핑 인사이트에 있던 500개 뜬 거 그 내용이죠. 근데 그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온 거는 검색 수랑 상품 수까지 이렇게 나눠서 나온다라는 거. 그게 조금 더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경쟁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지수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걸 보셨을 때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서 어떤 상품이 그래도 경쟁이 좀 낮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게 잘 되어 있어서 한번 추천을 드려 보았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지금 2시 54분이니까 그러면 이따가 3시 그 사이 5분 됐어요. 3시 5분에 저희 책에 카페24를 이제 조만간 들어간다 했잖아요. 카페24에 가입하시고 그냥 구조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럼 조금 쉬셨다가 3시 5분에 이어서 들어갈게요.